이웃집 백만장자. 부의 비밀을 풀다. 평범한 이웃의 놀라운 비밀. 백만장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고급 외제차를 몰고 명품 옷을 입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파티를 여는 사람? 그런데 만약 진짜 백만장자가 바로 내 옆집에 사는 평범한 아저씨라면? 낡은 청바지를 입고 10년 된 중고차를 몰며 동네 마트에서 할인 쿠폰을 챙기는 그런 사람 말이야. 이웃집 백만장자는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우리를 부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안내하는 책이야. 토머스 제이 스탠리와 윌리엄 디텐코가 20년 넘게 1만 명 이상의 백만장자를 연구해 쓴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화려한 부자의 모습이 사실은 허상일 수 있다고 말해. 진짜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야. 이 책을 읽다 보면 부자가 되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걸 느끼게 돼. 이 책은 단순히 부자들의 삶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아. 그들의 소비 습관, 재정 관리 방식, 그리고 삶의 철학을 데이터와 사례로 풀어내. 예를 들어 책에는 한 중소기업 사장님 이야기가 나와. 그는 연봉이 100만 달러에 달하지만 집은 평범한 교회 주택이고 매일 아침 $3짜리 커피를 사 마셔. 반면 그의 이웃은 겉으로는 고급차를 몰고 명품을 걸쳤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 이 책은 바로 그런 진짜 부자들의 비밀을 파헤치며 부를 쌓는 7가지 원칙을 알려줘. 자, 그럼 이 책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 그리고 시사점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 평범함 속의 부자들. 이웃집 백만장자는 미국의 백만장자들, 특히 상속이나 특별한 행운 없이 자수성가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삶을 분석한 책이야. 저자들은 20년간 1만 2천 명 이상의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소비 패턴, 생활 방식, 재정 관리 습관을 데이터로 정리했어. 이 책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생각하는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반대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웃들이 진짜 백만장자인 경우가 많다고 해. 예를 들어 책에는 존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해. 존은 50대 초반의 공장 관리자야. 그는 연수입 8만 달러 정도로 미국 중산층에 속해. 하지만 그의 순자산은 200만 달러가 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존은 매달 수입의 20%를 저축하고 나머지 돈으로 검소하게 살아가. 그는 고급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밥을 먹고 명품 대신 중저가 브랜드 옷을 입어. 심지어 휴가도 5성급 리조트 대신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겨. 반면 그의 동료 마이크는 연수입 15만 달러로 존의 2배 가까이 벌지만 늘 최신형 스포츠카를 리스하고 비싼 시계를 차며 신용카드 빚이 10만 달러를 넘지. 겉으로는 마이크가 부자처럼 보여도 실제 부는 존이 쌓아가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사례로는 메리라는 치과의사가 나와. 메리는 연수입 20만 달러를 벌지만 그녀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평범한 집 중 하나야. 그녀는 매년 수입의 30%를 투자하고 주식과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넣어. 메리는 명품 핸드백 대신 튼튼한 가방을 5년씩 쓰고 자동차도 10년 넘게 탄다고 해. 이런 사례들을 통해 책은 부자가 되는 길이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꾸준한 저축과 투자, 그리고 절제된 생활 습관에 있다는 걸 보여줘. 책은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부자들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해. 이 원칙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무관해. 오히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예를 들어 한 챕터에서는 백만장자들이 어떻게 자녀에게 재정 교육을 하는지를 다뤄. 한 백만장자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 돈의 10%는 저축, 10%는 기부,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도록 가르쳤어. 이런 교육 덕분에 그의 자녀도
성인이 되어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됐지.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이 책은 부자 동네에 사는 화려한 사람들 대신 평범한 동네에서 검소하게 사는 이웃들이 진짜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데이터와 사례로 증명해. 그리고 그들이 부를 쌓은 비결을 7가지 원칙으로 정리하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부의 공식을 제시하는 거야. 부는 소득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해. 부는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저자들은 부를 순자산으로 정의해. 즉, 당신이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야. 연봉 100만 달러를 벌어도 그만큼이나 더 쓰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 반대로 연봉 5만 달러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책은 부를 쌓는 7가지 원칙을 제시해. 이 원칙들은 백만장자들의 공통된 습관을 기반으로 한 거야.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볼게. 1. 소득보다 적게 써라. 백만장자들은 소득의 1520%를 저축하거나 투자해. 그들은 비싼 차나 명품에 돈을 쓰기보다는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해. 예를 들어 한 백만장자는 새 차를 살 때마다 3년 된 중고차를 선택해 유지비와 감가상각 비용을 줄였어. 2. 재정적 독립을 우선하라. 진짜 부자들은 부모나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부를 쌓아. 그들은 자녀에게도 경제적 자립을 가르치고 과도한 용돈이나 유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 3. 시간과 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라. 백만장자들은 소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예를 들어 마크 저커버그처럼 옷이나 차를 고르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그 시간을 사업이나 투자에 투자해. 4. 소비지상주의를 멀리하라. 백만장자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아. 그들은 비싼 동네 대신 적당한 집에 살며 사치품 대신 실용적인 물건을 선택해. 5. 투자에 집중하라. 그들은 주식, 부동산, 사업 등에 꾸준히 투자해. 한 사례에서는 백만장자가 매달 500달러씩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 20년 만에 100만 달러를 만든 이야기가 나와. 6.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라. 백만장자들은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예를 들어 한 부분은 매년 연수입의 10%를 은퇴 자금으로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충당했어. 7. 직업과 삶의 균형을 맞춰라.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아. 대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해.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부를 쌓는 건 결국 삶의 방식, 즉 습관과 선택의 문제라는 거지. 저자들은 부자가 되는데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넘어 우리가 돈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야. 첫 번째 시사점은 부에 대한 정의를 제고하라는 거야. 우리는 흔히 높은 연봉이나 화려한 삶을 부의 척도로 보지만 이 책은 부가 순자산에 있다는 걸 강조해. 연봉 10억을 벌어도 빚이 12억이면 부자가 아니야. 반대로 연봉 5천만 원이라도 빚 없이 5억을 모았다면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지. 두 번째 시사점은 소비 습관의 중요성이야.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겨. 광고는 우리에게 새 스마트폰, 멋진 차, 트렌디한 옷을 사라고 유혹하지.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소비가 부로 가는 길을 막는다고 경고해.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볼 수 있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복리 효과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어. 반면 매달 카페에서 20만 원, 명품에 100만 원을 쓰면 자산은 늘지 않아.
세 번째 시사점은 재정 교육의 필요성이야. 책은 백만장자들이 자녀에게 돈을 관리하는 법을 일찍 가르친다고 말해. 한국에서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저축과 지출을 계획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에게 주당 1만 원 용돈을 주며 2,000원은 저축, 1,000원은 기부,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도록 하면 재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지.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비교의 함정을 피하라고 말해.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 친구가 새 차를 뽐내면 나도 비슷한 걸 사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지. 하지만 이 책은 진짜 부자들이 그런 비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해. 그들은 자신의 재정 목표에 집중하며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 이 시사점들은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돼. 한국은 소비 중심 문화가 강하고 명품이나 고급 아파트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해.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외형적 성공보다 내면의 재정적 안정과 독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절약을 실천하고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운다면 이웃집 백만장자처럼 부를 쌓을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 책에서 느낀 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대체로 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말해. 예를 들어 한 블로거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서평에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부자가 꼭 화려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썼어. 그는 특히 백만장자들이 검소하게 사는 모습에 놀랐다고 해.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60년째 같은 집에 살며 아침 식사로 $3 이상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감명받았다고 했지. 이 블로거는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매달 10%를 저축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어. 또 다른 독자는 알라딘 리뷰에서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모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는 메시지라고 평했어. 그는 특히 책에서 강조한 재정적 독립 개념이 인상 깊었다고 해. 이 독자는 책을 읽고 나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다고 했어. 그는 이 책 덕분에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내 삶의 도구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썼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한 직장인이 이 책이 재테크 입문서로 딱이다라고 추천했어. 그는 특히 백만장자들이 명품이나 사치품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해.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예전에는 월급의 절반을 옷과 외식에 썼는데 이 책을 읽고 저축 비율을 20%로 늘렸다고 했어. 이 독자는 책의 데이터 기반 접근법이 신뢰를 줬다고 덧붙였지.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 일부 독자는 리디북스 리뷰에서 책이 다소 반복적이고 미국 중심의 사례라 한국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어. 특히 한국의 높은 주거 비용과 교육비 문제를 고려하면 책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느꼈다고 해. 그럼에도 이 독자는 검소함과 재정 계획의 중요성은 보편적이라며 책의 핵심 메시지는 유용했다고 했어. 종합해보면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고 실천 가능한 재정 습관을 제안하며 큰 호응을 얻었어. 특히 2030대 직장인과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실질적인 영감을 얻은 경우가 많았지. 하지만 한국의 경제적 현실과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 너는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웃집 백만장자는 부자에 대한 환상을 깼고 부를 쌓는 일이 화려함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과 선택의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야.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깨달음을 얻었지만 공통적으로 돈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말해. 누군가는 저축 습관을 들였고 누군가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재정 목표를 새로 세웠지.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법을 넘어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해. 자, 이제 너의 차례야.
그리고 이 책의 메시지가 너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것 같아? 내 생각을 들려줘.